네,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물과 관련된 말초 부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말초 부종이 생기는 헤모다이내믹스 기전 그리고 그러한 현상을 주로 많이 일으키는 약물들을 좀 개괄을 하고 그런 또 어떤 환자들에서 그런 현상이 잘 생기는지 리스크 팩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종이라는 것의 본질은 이 소프트 티슈 간질 조직의 수분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소프트 티슈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동맥에서 정맥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존재하고 이 모세혈관의 투과성에 의해서 이 인터스티셜 티슈에 수분이 전달되거나 또는 인터스티셜 티슈에서 수분이 오히려 혈관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 보시면 그 넷 플루이드 플럭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공식으로 이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넷 플루이드 플럭스는 모세혈관에서 소프트 티슈로 빠져나가는 것을 포지티브로 일단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투과율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는 캐필라리고 I가 인터스티슘입니다. 그래서 캐필러리 내부의 프레셔가 높거나 또는 온코틱 프레셔가 반대로 인터스티슘 스페이스에서 높을 경우에는 이 수분이 인터스티슘으로 빠져나가서 말초 부종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붉은색이랑 이 회색 이 플루이드의 디렉션의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쪽 동맥 쪽에 가까운 쪽은 이 프레셔가 높게 이렇게 사이즈가 큰 화살표로 되어 있고 점점 갈수록 프레셔가 줄어서 이 비뉴얼 가까이에 가는 그 말초 카필러리에 이르면 오히려 그때는 온코틱 프레셔가 더 높아서 이제 그 수분이 이 카필러리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지 부종이 생기지 않고 헤모다이내믹스가 알맞게 유지가 되겠지만 뭐 어떠한 이유로 온코틱 프레셔나 이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면 말초 부종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우리 몸에는 이제 림파틱 시스템이 있는데 이 림파틱 시스템이 이 나머지 잔존 플루이드를 리턴시키지 제대로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말초 부종이 유발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온코틱 프레셔와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 한글로는 정수압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 두 가지 프레셔의 밸런스에 의해서 이데마가 조절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데마가 발생하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이 정수압과 삼투압 이 두 가지의 이제 상승과 하강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볼륨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데마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몸의 플루이드 밸런스를 유지하는 키드니에 의해서 발생해서 레날 이데마라고 이제 좀 지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블과 헤네루프에서 소듐과 수분이 이제 리옵소션이 계속 진행돼서 전체적인 바디 플루이드가 증가하면 이데마가 진행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바소다일레이터리 이데마라고 해서 프리커필러리, 그러니까 커필러리의 이제 프락시멀 파트 쪽에서 바소다일레이션 되면서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지면 그쪽에 또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인터스티슘으로 이렇게 익스트라 바세이션 되는 수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혈관 자체가 마치 우리 인플러메이션 상황에서 혈관의 그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해서 그 인플러메이션 된 곳이 이렇게 붓는 이데마가 나타나는 것처럼 퍼미어빌리티 자체가 증가하는 것에 의한 이데마도 또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림프 이데마, 림파틱 시스템의 디스펑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기전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제 약물의 부작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대단히 약이 많습니다. 뭐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부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약들도 뭐 굉장히 많이 열거돼 있고 뭐 어떤 약들은 뭐 2군데 이상의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뭐 단 한 가지만의 기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약물 부종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데마는 결국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가 증가하거나 온코틱 프레셔가 감소하거나 또는 림파틱 펑션이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고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는 좀 이제 공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유체의 밀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 그리고 플루이드 자체의 높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혈액의 밀도도 뭐 이미 정해져 있고 중력 가속도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액주, 그 플루이드의 하이트만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 임상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들이 주로 부종 호소하면 대부분 발, 다리 붓는다고 이제 호소를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체 물기둥이 있어도 이 옆에 구멍을 내면 가장 밑 바닥에 있는 구멍에서 가장 플루이드가 강하게 이렇게 세차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부종의 원인이 있어도 결국 사람은 이 아래쪽에 발부터 이제 부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하지 부종은 별로 없는데 뭐 두경부랄지 팔이 붓는다라면 로컬라이즈드 디지즈로 오히려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코틱 프레셔, 이 온코란 말은 사실 우리 의사분들이 쓰는 말로는 이제 온콜로지에서 주로 많이 사실 쓰는 그런 어원인데 이 온코의 어원은 그 부피를 차지하는 스페이스 아큐잉 매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콜로지 튜머가 스페이스 아큐잉 매스인데 이 온코틱 프레셔는 외부에 반투과성 막 너머에 있는 플루이드를 잡아당겨서 자기 스스로는 부피가 증가하는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온코틱 프레셔 삼투압이 그 인트라바스큘러 삼투압이 증가하는 감소하면 또 마찬가지로 플루이드가 티슈 밖으로 이제 익스트라 바시에이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탈링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것입니다. 임상적으로는 우리 이제 프로테인 유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레프로틱 신드롬 그리고 LC 뭐 이런 분들이 그 베슬 내부의 하이포알부미네미아 때문에 온코틱 프레셔가 감소해서 이렇게 말초 부종이 생기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림프 이데마 예를 들어서 뭐 브레스트 캔서 같은 수술 이후에 림파틱 펑션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하지의 바리코스 베인과 같은 그 림프 드리니지가 나빠지만 역시 마찬가지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우리 흔히 많이 보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 CCB에 의한 부종은 그 프리커필러리 베슬의 이제 바소다일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키드니 펑션이 나빠지면 당연히 몸 전체에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지면서 부종이 생길 여지가 많아지겠고 키드니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자체도 그 몸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하트 페일러나 밸뉼라 하트 디지즈에서 마찬가지 이데마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드러그 인듀스드 이데마의 뭐 첫째, 뭐 둘째, 셋째를 다 말해도 뭐 엔세이드를 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기도 하고 그 엔세이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이클로 옥시지네이즈를 억제해서 이제 아라키도온산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이 과정에서 몸에 좀 함풀한 사이드 이펙트가 이제 나타납니다. 많이 아시는 뭐 GI 블리딩이랄지 키드니 임페어먼트 이런 거 나타나는데 키드니 임페어먼트는 이 혈관이 수축되는 현상, 이렇게 키드니로 가는 그 아프런트 아토리오를 수축하는 그 역할이 있어서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하고 키드니 펑션 줄어들면 소듐이나 워터 리텐션이 몸에 일어나고 결국 몸의 크레아틴인 상승이랄지 전체적인 몸의 볼륨이 증가하면서 부종이 생기기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라스 이니비션, 그리고 우리 키드니 펑션에서도 좋은 영향을 꼭 필요한 필수적인 영향이 라스 시스템을 블록하면 또 마찬가지 이데마를 이제 조장하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2004년에 사이언스지의 이제 뉴스 레포트에 이제 났던 건데요. 바이옥스라는 이제 성분명으로는 이제 로페콕시브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로페콕시브가 교과서에 이제 등재되는 단어였는데 이때 그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이 나쁜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회사에서 이제 약물을 철수했던 건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 로페콕시브와 나프록센 비교해서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이 현저하게 이제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그래서 로페콕시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처방 경험이 이제 없는 약으로 옛날에 학생 때의 기억으로만 이제 남아 있는 약입니다. 사실 이런 약은 뭐 꽤 있죠. 당뇨약에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럼 셀레콕시브는 효과가 어떨 것이냐, 나쁜 효과 있지 않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전에 아스피린이 콜로렉탈 캔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가 콜레렉탈 캔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환자들을 과거에 콜레렉탈 아데노마 등의 경력이 있던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인노를 해서 아웃컴을 이제 분석을 했던 건데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부가적 사이드 연구였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그 스터디의 목적은 콜레렉탈 캔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를 연구하기 목적이었지만 이 로페콕시브가 시장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이제 셀레콕시브가 이제 그 연구까지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랬습니다. 플라시보 대비 셀레콕시브 하루 200mg BID, 400mg BID에서 이게 선형적으로 이게 카디오바스큘 이벤트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이 이벤트들은 이제 우리 흔히 아웃컴 엔드포인트로 삼는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MI, 스트로크가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트 페일리어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즈 릴레이티드 인크리스가 있고 콕스2 이니비터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를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하겠다라는 이제 제시가 있었고, 그래서 셀렉콕시브가 이제 또 역시 이제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2016년에 결국 그래서 셀렉콕시브가 그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그러니까 기존의 컨벤셔널 엔세이드와 컴패러터로 잡아서 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뭐 플라시보와 비교해서는 뭐 아마 아웃컴이 뭐 확실히 나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기존의 엔세이드를 이제 대체하는 약물로 컨셉을 잡으면 이렇게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셀렉콕시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데마가 오늘의 이제 주제이니까요.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 아웃컴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셀렉콕시브 0.4%, 라프로스 0.4%, 이부프로펜 0.5%. 그래서 뭐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셀렉콕시브는 현재도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약물로 남아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엔세이드를 쓴다면 굳이 셀렉티브 콕스2 이니비터는 좀 사용하지 않는 저 개인적인 펄리시는 좀 갖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남자였고 소흡곤란으로 이제 제 외래에 왔습니다. 2022년 벌써 한 몇 년 됐는데요. 체중이 51kg였고 한 1년 이상 됐다 그러고 다리 붓는다 그러고. 근데 환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당뇨병 약을 교체하고서 숨찬 게 옛날에 호전된 적이 있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낌이 좀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이렇게 쭉 하고 처방전을 가져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했고요. 일단 에코에서는 뭐 아티륨 사이즈가 좀 크긴 하지만 전체적인 펑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밸브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뭐 키드니 펑션도 문제가 없고 TFT도 문제가 없고 해서 뭐 프리저브드 EF 하트 페일리어인가 일단 이런 정도 임프레션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처방전을 갖고 왔습니다. 보면 쭉 있고 이 중에 당뇨약 중에 그 티아졸리딘 디온 TZD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 약에 TZD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거의 바꾸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TZD 레이틴을 제가 관련된 부종 호흡곤란으로 좀 제가 임프레션을 잡고 당뇨약을 그냥 좀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메포민이 없었는데 이걸 대체로 이제 메포민을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고혈압제를 하이그로톤을 0.5정을 넣기는 했습니다. 기존 약은 이제 중단하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왔습니다. 체중이 처음에 51kg였던 환자인데 3일 만에 3kg 빠졌다. 그리고 관절통까지 없어졌다. 이거 아마도 이거는 환자가 이제 부종이 주니까 소프트 티슈의 텐션이 줄면서 로컬라이즈드 페인도 막 같이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후 트림 아마 이제 메포민 넣고서 아마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3제, 4제를 유지를 하고 인슐린 요법으로 넘어가야 될지 뭐 그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종을 일으키는 약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런 약이 부종이 생기나 싶은 약까지 뭐 써 있고요. 뭐 개 중에는 우리 뭐 소화제로 흔히 쓰는 뭐 PPI 같은 것도 들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종의 원인으로 아주 크게 생각하는
시아졸리딘디온은 또 여기에 또 리스트에 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종과 관련된 약물들 보시면 키드니와 관련된 약물들, 엔세이드, 우리 잘 아는 스테로이드가 있고, 저는 또 꼭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섹슈얼 펑션과 관련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그러니까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계열 모두 포함을 되고요. 일부 항고혈압제들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유방암 환자분들이 아주 많은데, 유방암 치료 수술 후에 아주번트 테라피로 타목시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림프 이데마를 좀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텐트, 약물 방출 스텐트에 많이 쓰는 약물들도 림프 이데마를 일으킨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혈병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약들도 역시 마찬가지 퍼미어빌리티 이데마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사티닙은 좀 저도 케이스를 좀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펄모너리 아이터리 하이퍼텐전에 쓰는 약물들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돼 있고, 뭐 CCB는 뭐 부지기수로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환자분들이 약물 관련 부종이 많이 생기느냐? 일단 여자분들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디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CCB를 사용했을 때 남자 여자 어떤 분들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였고, 요건 이제 토탈 부작용이고요. 이게 부종에 관련된 걸 좀 나누면 전체 72건이 있었는데 여자가 그 중에 68%더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비율이 한 2대1 정도가 넘는 거죠. 그 중에 심한 사람만 카운트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 한 2대1 정도의 비율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많이 생기는데 왜 여자가 많이 생기느냐? 일단 여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비너스 인서피션시를 갖고 있을 확률이 남자보다 많겠다라는 거고, 또 여자는 임신 기간 중에 전체적인 바디 플루이드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고, 여자분들이 체중이 적으니까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적고, 또 그 드러그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는 것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도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거고, 또 재미있는 거는 똑같이 몸이 부어도 남자분은 신경을 안 쓰는데 여자 환자분들이 이런 미용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의사에게 많이 레포트를 한겠더라.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도 이 당뇨병 자체가 가지는 마이크로 엔지오패시로 인해서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또 말초 부종을 많이 일으키고, 또 DM 네프로포시 같은 프로테인 유리아가 역시 마찬가지로 말초 부종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뭐니 해도 가장 그 관련된 요인이 큰 거는 노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오래 이제 생존하시면서 다리에 이제 바리코스 베인 같은 게 많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그러면 조금만 좀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가지는 약물들이 있으면은 다리 붓기 십상이겠죠. 그리고 심장 질환이랄지 이런 뭐 AFib, 뭐 밸브 디지즈 같은 것들 때문에 몸 전체의 이제 블러드 볼륨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미 증가하여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당연히 약물에 의한 부종의 그 스레스홀드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재미있는 건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환자분의 그 살에 소프트 티슈의 그 탄성이 아주 좀 허물허물하고 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이 소위 얘기한 이제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인데요. 요즘에 이런 기사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어디 갖고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소염진통제 처방을 했고, 그 소염진통제 처방했더니 또 붓고, 또 그거 붓는 거 치료하려고 또 이뇨제 처방하고, 또 이뇨제 처방했더니 그것 때문에 소좀 떨어져서 어지럽고 토하고, 또 어지럽고 토하니까 또 소화제 처방하고, 이런 이제 이런 한풀한 이제 프랙티스를 이제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이러한 이제 노인분들에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종합을 해드리면 뭐 많은 메디케이션이 약물인성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것들의 엔세이드 당연히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약물이 가장 좀 빈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성호르몬 계통 약물들 많이 또 일으키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뭐 사이코틱스라든지, 그리고 폐동맥고혈압 약물들도 좀 부종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온코틱 프레셔와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의 이제 임밸런스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리스크 팩터로 에이지, 피메일,
당뇨병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뭐 전혀 쓰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고 환자분에게 좀 개별화해서 리스크와 베너핏을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